예전에 이제 영상음악실이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음악 감상실 이런 거. 네, 거기에 귀로만 듣던 음악을 그림과 함께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로 발전하는 형식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쯤이면 뮤직비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그 흐름이 어떤 거냐면 가사 내용대로 만들어. 되게 유치해. 가사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다 담아서 그렇게 옮기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발전한 형태로 막 스피디한 전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전에 뮤직비디오 하면은 조성모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초반에. 완전 영화 같죠. 영화처럼 만드는 뮤직비디오. 북한도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갖고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쯤 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한 3층쯤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베란다에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를 불러내려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그 소리로 뭐 예를 들면 마차야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휘파람을 붑니다. 아 예전에 뭐 뽁뽁이 소리 내고 했다는 그렇지, 뭐 그런 것처럼.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꽃다발 던지고 정말 풋풋해요. 우리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노래 속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주는 어떤 상징성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지금 남한의 음악들이 한류처럼 뭐 7080 음악부터 시작해서 한류의 아이돌들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들어왔던 게 다르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꿀 떨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응원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퍼포먼스인 거지. 이를테면 가사 내용에 따라서 남자 부분에서는 남자 가면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는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엥? 뜬금없이 이거를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 논란은 진짜 쓰레기예요. 이거 사실도 아닌 거고 저는 그 가면을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서 아 나는 이번 생에는 정말 글렀구나. 왜? 북한에서도 저런 스타일이 통하는구나. 나는 이번 생에는 북한과도 안 되는구나. 북한에 가면 훨씬 미인함으로 추앙받을 수 있어요. 아, 나 그래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일되면 북으로 진출해가지고 아,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번 생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와 같네요. 근데 이게 부산 아시안 게임 때인가도 이 공연을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이 공연이 지금만 문제가 되냐고요. 그냥 트집 잡고 싶으니까. 노컷뉴스가 그걸 주장한 뒤에 그걸 보고 하태경이 이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북한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와서 그런 걸 해서 생기는 실익이 없어요. 열병식도 축소해서 하는 마당에 이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 가면을 들고 옵니까? 그리고 사진 보면은요, 얼굴 사진, 그 가면, 김일성 얼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수령님 얼굴에 눈을 뚫어. 말이 안 되지.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한 인상이 북한에서는 가장 최고로 쳐주는 인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이고 그것이 배우였고 그건 전혀 사실일 수가 없는 행여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북한에서는 이거는 최고조는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응원단이 없다 보니까 어떤 대역의 개념으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노컷뉴스 보고 그렇게 주장한 하태경이 정말 대표적인 주사파 아닙니까? 월북까지 하셨더만. 아, 그러니까 뭐 주사파라는 거 뭐 술 째린 놈들 말하는 건 아니요. 예전에 학생운동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강경파들인데 뭐 주체 사상파 뭐 이런 저도 아닌데 웃자고 한 말이야. 근데 하태경이 북한에 월북도 했었던 거는 사진으로도 남아있네요. 월북이 아니고 중국에 유학하는 기간에 그거 월북이지. 예, 잠깐 압록강을 넘어갔다잖아요. 그게 월북이에요. 아 월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간에 북한에 갔다는 건데. 월북인데 맞아요. 이런 빨갱이 새끼.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김일성 논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그래도 노인네들을 향한 색깔론 더 씌워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구박근혜 지지자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요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해당 기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보 인정하고 기사까지 내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모양인데 김현 대변인 방송을 하면 그러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 매번 통화해요. 잘못됐다 그거 정정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김일성 얼굴을 차라리 하려면 김일성 얼굴을 그냥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얼굴을 네, 가지고 네. 내려오지. 그냥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잖아. 북한에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얼굴은 한국어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 정도의 대표적인 미남형을 캐릭터가 한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될죠. 이게 씁쓸함을 떠나가지고 분노스럽더라고요. 낯뜨거운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어거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치 수준이 지금 어마무시한데 딱 그만큼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오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바미당이 아직 안 됐죠? 국민의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이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의 논평이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 이런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하면 기자들도 똘똘 뭉쳐서 이런 건 오히려 오해를 안 만들고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외신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국에서 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격할 만한 뭔가 악의적인 논평을 낼 만한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컷 뉴스가 하나를 미끼를 탁 던져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오보 하나를 던져주니까 거기를 콱 물고 그거가 그냥 진실인 양 계속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의 자질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자증 같은 게 없이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 넓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김일성이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기자 새끼가? 김일성이 좋은가 보죠. 아니, 김일성의 살아생전 그 사료들을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기사를 써대는 그 미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짐작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지 상상만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언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최소한 기자라고 하면 팩트체크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북한이 왜 저렇게 특사를 김여정 부부장을 내려보내고 뭐 열병식을 축소하고 하는지를 또는 김정은의 신년사까지 가보면 진짜로 급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 북한이라는 걸 알면 김일성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건 거의 일배 수준인 거예요. 추측으로 곱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캐릭터는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왜 닮았다면 하태경도 닮았고 뭐 백일섭도 닮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또 김일성하고는 얼굴이 안 닮았어.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그 서로 논평이 오가고 막 논란이 될 때 이번에 그 지금도 북한 응원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난 솔직히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있죠. 뭐 푸나님에 대한 뭐 최고 존엄 이런 거요?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런 개또라이들하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수준의 보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야. 지금은 이 정도 북한 그 응원단이 내려와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왜 그 김일성의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기획기사는 아니더라도 좀 누군가 좀 분석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죠. 이 야수님이 데스크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피곤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이 오보 논란은요. 이게 일파만파 막 뜨겁게 달궈졌던 게 얼마만큼 창피한 거냐 하면 북한의 응원단, 여성 응원단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에서 도찰을 했어. 그러면서 북한 그 응원단이 한국 TV를 본다.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럼 한국 와 있는데 한국 TV 보지 미국 TV 보고 어디 뭐 필리핀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거 갖고 달궈진다는 게 정치인들이. 그럼 북한 방송국에 북한 방송을 쏴주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랬네. 아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같은 기자와 국회의원을 본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논란 하나 더. 논란 2. MBC 앵커. 이 사람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비하한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했던 바로 그 MBC의 앵커 조슈아 쿠퍼 라모. 이름 참 어렵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고까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 사람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로비 등.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식민지 근대 여론이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 주체국이 한국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 대한 립 서비스도 없이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앵커라고 하기보다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약돼서 해설을 하러 온 사람이라 그래요. MBC의 김성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계약 종료를 시키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더 이상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스타벅스, 페덱스의 이사회 일원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SNS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유창하게 중국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학의 겸임 교수이자 골드만삭스 고문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아스펜 연구소 출신인데 이 아스펜 연구소라는 게 어떤 데냐면 원아시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또 요지의 거액의 후원을 받는 곳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장학생 같은 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또 요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고 이것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 사또 요지가 일본 빠칭코 업계의 대부이자 제일교포 3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대동아 공영전이에요.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맹주가 돼서 지배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단순 실수가 아니네요. 의도적인 그렇죠.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해설자로 나왔던 이 라모가 얘기한 게 이 라모라는 사람이 단순히 스포츠 뉴스에 관계된 해설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게 아니네요. 예, 이 사람은 이게 전문적으로 유명한 거네.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는 알고 있는데 그 사상 자체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동조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망언을 뱉는 자가 잘렸느니 안 잘렸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국의 공공 외교 채널과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넓게 많이 자기들의 주장을 퍼뜨려 왔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퍼뜨린 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되고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지와 그리고 정말 일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그룹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계약직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뭐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했지만 해당 이 조슈아 쿠퍼 라모 이 사람은 아직 사과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MBC도 사과를 공식으로 안 했어요. 아니 MBC는 했는데 당사자는 사과가 없었다는 거죠. MBC가 있고 MBC 스포츠 채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 전체 그 채널로는 사과를 아직 안 했고 NBC에 또 스포츠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발표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보는 엄청 큰 채널에서 내고
사과는 자회사에서 내고. 그렇지. 그런 식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노컷뉴스랑 비슷한 게 노컷뉴스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이 해당 기자는 사과문을 MBC도 해고를 당하는데 그 기자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직원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직원은 아니죠.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개념이 계약을 해지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또 노컷뉴스의 정규직 직원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논란거리는 생겨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김일성 얼굴 사진 논란 이런 부분은 정말 수준 이하에 그냥 드러내는 것 같고요. 조금만 알아보고 하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막 지르지 않잖아요. 어떤 논란들이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 사진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그 쓰레기는 뭐냐고요. 나는 그 노컷뉴스 기자가 일배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심해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룰 수밖에 없는 꼭 다뤄야 되는 바로 인물 이명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죠. 박지원 청와대 전 정무수석 장관도 지낸 적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명박의 지시로 김백준에게 2억을 받아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으로 건넸다. 그래서 액수나 명단 등은 진술하지 못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해서 의도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보도 자체는 좀 뭔가 팩트가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독을 걸었으니까 한번 언급해 드리는 차원에서 박재환이 청와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줬다 이거잖아요. 네. 청와대 돈도 아니야. 국정원 특활비를 김백준이 받아서 박지원한테 주면서 정무수석이니까요. 어차피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있는 시간보다 국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줘봐야 대부분은 다 그 당시 여당한테 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따지면은 이를테면 이제 물타기가 아닌가 싶어요.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마 물타기 용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반응도 그렇잖아요. 일관성은 부족하고 진위 의도를 파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당시 그 정권의 분위기를 보면 진짜 돈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디서든 현금이 최순실처럼 현금으로 개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서로 현금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우리만 받은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는데 니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약간 으름장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문제는 규모가 국회의원들 몇 명한테 몇 천만 원 정도 전달된 거하고요. 추정치로는 이명박은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 관점에 대한 물타기. 우리만 받은 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2억은 너무 짜네요. 이 와중에. 또 한 가지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요. 사실 이게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국고손실과 뇌물과 이런 아주 엄중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이것을 증언을 하면서도 명단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게 법적인 쟁점 뇌물죄와 국고손실죄에서 벗어나서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증거가 없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도와주세요. 자유한국당에 도와주세요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이제 어차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한번 프레임을 전환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들 전체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전체를 묶어서 이것이 나만 먹은 거 아니고 같이 먹었는데 하면서 전체적인 그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검찰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손을 대면 나중에 또 2심, 3심 가가지고 이상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박재환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변호 같은 거죠. 똑같잖아 지금 스킬이. 국정원에서 나간 돈 누구한테 줬어? 누가 가지고 갔어? 하면 청와대 김희중이면 김희중, 김백준이면 김백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박재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나 사실 그 돈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정치를 위해서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의원들한테도 나눠줬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이야기 중에 평창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흐름 타다 보니까 크게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게 바로 다스 미국에 소송할 때 삼성이
소송비를 내줬다 이거거든요. 대납했다는. 예. 다스가 2009년 3월 달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에이킨 건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8일과 9일날 삼성전자 사무실하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올림픽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딱 그 시점이었고 올림픽 개막하고.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이 에이킨 건프가 삼성전자 북미 지사의 미국 법률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40억을 돌려받는 그 소송에 에이킨 건프를 비롯한 총 5개의 로펌이 동시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소송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에이킨 건프가 이제 착한 일을 하듯이 다스가 그렇게 형편이 힘들다면 우리는 받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스에서 받은 내역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예. 다스가 지불한 내역은 현재까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가 될 수가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건프라는 회사가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명박이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뇌물이에요. 100% 뇌물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 달에 차명 계좌와 1,000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가 적발이 돼요. 이건희가. 나라가 난리가 나서 이건희가 막 경영 쇄신안을 내놓고 모든 직책을 또 당시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한테 경영권을 주고 퇴진을 해요. 물러나는 거지. 차명 계좌 또는 세금 포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받아서 7월 16일 날 양도소득세 456억 원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후에 2009년 8월 14일 날 세금 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 혐의가 적발되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해 2009년 12월 29일 날 대통령 이명박이 특별 단독 사면을 발표하는 원포인트 사면이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전에 그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석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한 논란을 만들어낸 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정말 빡친 것 같아요. 정말 빡 돌았다고 하죠. 이재용이 지금 석방됐지만 이미 이제 그 대법원 그 최종 판결까지 당연히 갈 거잖아요. 그 검찰이 그 상고했으니까 가게 되면 이 건이 사실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또 별건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최종 책임자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을 입건시켰다고는 하지만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결재권자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재용이 다시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용은 조금 그 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용이 부회장으로 승진한 게 그 이유고요. 예,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검찰이 이 부분은 명백히 뇌물죄로 해서 뇌물을 받은 이명박과 뇌물을 준 이건희를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입건만 했다는 거는 좀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입건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병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이건희도 소환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희를 소환을 하려면 이승엽 씨를 반드시 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벌떡 일어나니까. 이승엽 목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를 소환을 하면 위중해서 병환이 위중해서 못 간다라고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검찰이 최소한 그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이거는 또 유야무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희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 안 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건희를 불시에 기습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건희의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업행위로 쇠고랑 찰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요 다른 별건으로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킨 건프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의 존 레논, 윤창중
미국에서 성추행했을 때 에이킹 예. 검프에서 무료로 변론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 윤창중을요? 예, 윤창중 변론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것도 뇌물이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지금 나오는 수석 변호사 김석한 이 사람이 이제 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아닌데 최근에 임세령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죠. 이정재와의 사이에. 네. 임세령이 이제 대상그룹의 딸로서 이재용과 결혼했는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가정교사의 뭐 친구 저쪽에서 뭐 바람이 나가지고 빡이 쳐서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재용이. 영화 선생님. 이건희의 자녀가 아들 하나에 딸이 3명이었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막내딸이 2005년에 죽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3명인데 이재용은 지금 감옥에 잠깐 나왔고 이부진이 장녀고 70년생이고요. 이재용이 장남인데 68년생 그리고 둘째 딸 이서연이 73년생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마차님이 좋아하는 정용진하고는 무슨 사이일까요? 정용진하고는 사촌 관계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이 이명희라고 있어요. 네. 신세계. 그 이명희의 남편이 정재은이라는 사람인데 그 정재은의 아들이 정용진인 거죠. 고현정하고 결혼한 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현정은 사촌 관계 되는 거예요? 고현정은 최근에 PD를 폭행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아직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뀌어 이씨. 폭행은 확인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폭행이 아니고요. 갑질? 아니, 고현정은 잘못이 없습니다. 갈등. 네, 갈등이죠. 근데 그걸 너무 지금 폭행이란 말 와전- 거짓말이에요? 폭행 폭행 무슨 아니에요. 고현정이 폭행이 폭행 아니에요. 뺨 때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폭행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무기 들고 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서 뺨한테 때리는 것도 폭행이에요. 고현정을 실드 치고 싶은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심하면요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에요. 저는 그 실제로 고현정을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쁜 사람은 폭행을 할 리가 없다. 어마이 이것들아. 지금 다스 문제 같은 경우는 120억이네, 뭐 140억이네 이런 비자금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이야기는 관계자 이야기부터 이미 좀 나왔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검찰청들이 뭐 중앙지검 말고도 동부지검 뭐 등 다 있잖아요. 예. 다 나눠서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정말 맛있는 먹잇감을 이렇게 주고 뭔가 일을 시키니까 막 계속 물어뜯고 지금 이명박은 내가 봤을 때 그 여러분 그 개막식장에서 이명박 리셉션장에 이명박 표정 봤죠. 완전 쭈글쭈글.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불쌍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다는 게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별거 없다는 거를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인간 존재로서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그런 새끼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대통령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자라는 자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예. 리셉션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행사장이라 그러면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 하는 예. 자리. 근데 이명박은 또 다른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장하성 실장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그 옆에는 황영철이가 또 앉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본인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건넨 건 유일하게 명박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인사를 건넸어요. 굉장히 큰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몇 개월까지만 해도 자기가 상황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가 됐고 그 현장에서 원 오브 댐 이 기분이잖아요. 여러 초청 하객들 가운데 네.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좀 묘했던 것 같아서 막 하늘 쳐다보고 그보다 더 불쌍한 건 왜 개막식장에서 그 추위에 네.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그 쫄딱 비 맞은 쥐새끼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주. 초록 모자라도 같이 좀 쓰지. 아니 그 초록 모자를 쓰면 이명박 같은 그 신문머리는요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헤어스타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 모자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를 심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헤어스타일을 중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모자를 쓰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자 어쨌든 비자금 이야기는 좀 그렇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다스 이야기 지금 수사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스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겸해서 지금 특활비도 뇌물로서 예. 중요한 거 했는데 제2롯데월드 특혜란 무엇이냐? 롯데가 그냥 이뻐서 절대 아니죠. 특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건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군 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랭이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활주로를 몇 도 꺾어가면서까지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자유한국당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건 종북 세력이에요. 반역행위, 반역행위죠.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롯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부담금도 3,290억에서 95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2,400억 정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1로 확 줄은 거죠. 네.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2,0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절약이 됐는데 입시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에 갔겠죠. 네, 저수지에 갔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찰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안 가고 혹시 마당 파고 심지 않았을까? 마늘밭에? 이명박 집 마당. 저번에 우리가 하나은행 다룰 때 하나은행 김승희 이야기 했잖아요. 예. 네. 현재 지금 청계재단에 가 있죠. 네. 롯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의 이명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학교 동문을 심어서 이명박이 심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롯데가 이명박을 구워 삼기 위해서 이명박과 연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이런 노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청계재단 이사로 갑니다. 롯데월드 특혜 의혹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없어요. 롯데가 이명박에게 무엇을 얼마를 줬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경찰에. 네. 롯데로부터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정말 그에게 로비 자금을 이명박한테 줬을 거라고 봐요. 그거 찾아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롯데에서 추진한 것은 90년대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제2롯데월드 타워를 90년대부터 추진을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정부가 모든 국방부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에요. 성남 비행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못했던 상황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명박이 활주로를 틀면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동은 삼성그룹이 어떤 삼성제국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쓰다가 현대그룹이 막판에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그게 무산된 것처럼 이 송파구도 사실 롯데 제국을 만들려고 롯데월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롯데 그룹사의 대형 그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롯데그룹이 그 동네 송파구의 땅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 뭐 20, 30층짜리 빌딩 올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100층 이상의 높이가 지금 500m가 넘잖아요. 이런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어떤 환경 문제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니까 롯데가 이명박하고 대학교 다닐 때 동창이던 장경작이라는 인물을 롯데의 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요. 롯데 호텔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노비의 연결고리였던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바로 청계재단으로 다시 가는. 그러면 장경작이 핵심 인물이죠. 장경작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워 삶았고, 이명박의 스타일이 나는 롯데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롯데가 롯데월드 만들면 내가 123층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구경 좋은 거 할 일이 있으니까라고 바꿔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롯데한테는 최소 모르긴 해도 1,000억 원대 이상의 로비 자금이 저는 이명박한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제2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 사정당국에서는 다 물론 받겠지만 갖고 다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요. 이게 본인이 맞는지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를 추적해서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지으면서 현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건물을 몇 층을 주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롯데 측에서도. 그러면 그 건물 중에 몇 층은 이명박이 걸 수도 있다? 보통 한 20개 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마이 갓. 그렇게 해봤자 뭐 전체 몇 프로나 된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라고 보는데 그게 더 꼬리가 밟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현찰로 주고 현찰로 끝내는 게 낫지. 나중에 보면은 알고 봤더니 막 롯데월드 120층은 김윤옥 명의로 돼 있고 이시영 명의로 돼 있고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 거기 해당하는 몇천억 원대 그 로비 자금이 훨씬 더 깔끔하지. 현찰로. 현찰을 컨테이너에 딱 실어놓고 컨테이너 키만 딱 주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주고요.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야. 건물 내 명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명의가 섞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롯데 전체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주인은 롯데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어떤 주체, 롯데건설이라든지 그 주체가 갖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또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 속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비리가 또 터져 나온다. 예. 그렇겠네요. 이명박은 이제 범죄의 화수분이 됐습니다. 돈은 적적 다 나옵니다. 이게 빨리 수사를 해야지. 장경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경작은 같은 고려대 이제 경영학과 61학번으로 똑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임시 집무실로 쓸 때도 장경작이 그때부터 밀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만약에 70, 80년대에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자기 그룹 내에서 인맥 무조건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 대정부 창구로 이게 비리가 많이 나던 시절의 이야기인 거지. 뒷돈 뭐 서로 간에 어떤 노비 상황에서 아는 사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용박아, 아야, 마 반갑다. 뭐 그런 관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우리 그룹에는 인맥을 만들 수가 없네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이명박과 관련된 거라서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 수자원공사가 저번에 무단으로 4대강 관련한 문서를 네. 파기하려다가 이거 다 원래 조장돼 있고 요거는 그냥 이제 버릴 거야라고 실드를 쳤었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02건을 무단 파기하려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걸렸던 것도 그렇게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사실이었다고. 거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일용직 하시던 분이 양심선언 같은 거 하셔서 네. 한 거였는데 그분은 그 후에 취직하려던 회사에서도 계약 파기가 돼가지고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사실이었던 거 맞네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302건 무단 파기하려다 덜미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전이에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요. 특히 1회차에서부터 4회차에 걸쳐서는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 목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16톤. 16톤이면 얼마만큼이에요? 겁나 많죠? 겁나 많죠. 이게 국가 기밀 자료들을 수공이 뭡니까? 수자원공사가 4대강을 총괄해서 빚내서 빚잔치 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런 비밀 자료들이 국가 기록 자료들이 16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수자원공사에 버젓이 월급 받고 다니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업무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 그러니까 여신 대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서류 문제, 연구 용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꼼수고 불법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 불법적으로 증거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하지는 않아요. 자기들도 다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 감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반증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반출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실 폐기하려다가 회수된 원본 기록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수력 발전소 특별 점검 조치 결과 제출, 내부 수기 결제를 받은 메모 보고, 해수 담수화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내부 수기 결제를 받은 방침 결정 등이 들어 있었고요. 4대강 생태 하천 조성 사업 우선 시행 방안 검토 요청 등 등록 대상인 수기 결제를 받은 업무 연락, 그 다음에 문비, 수치 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숍 자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기 결제는 없었지만 대외 주의라고 표시된 보고서, 여기에는 VIP 지시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표지에 바이스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파기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이 지금 이것을 대조해본 결과 파기다 들킨 사건 이후에 이런 정도는 원본 보관이 안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원본 보관이 됐으면 이 리스트에 지금 올라와서 발표될 이유가 없잖아. 원본은 없고 원본을 파기하려다가 지금 들킨 상황인데 정말 범죄의 화수분 이명박 씨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명박이 4대강을 죽여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뭔가 미리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착착 뭔가 맞춰 들어가면서 너무 모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검사라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면은 사업을 쪼개가지고 여타가 필요 없게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고, 그리고 무슨 연구 결과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나 한 것처럼 2년 전에 용역을 내줬던 연구 결과를 그것도 그 사업 목적과 딱 맞는
연구 영역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거 딱딱 아기 맞춰주듯이 맞춰주면서 모든 사업이 5년 안에 그 4대강 사업이 딱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이 너무나 잘 맞춰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 공범들이라는 뜻이죠. 이번에 그 적발된 파기 대상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인천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있어요. 예, 경인운하라고 해서 예, 예. 그때 4대강 사업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이명박이 예, 거기 추진했던 거거든요. 가을에도 냄새 납니다. 냄새나죠. 예. 이게 인천 앞바다 서해안에서 북한 쪽에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한강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해외 유람선들이 한강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유람선을 항상 보거든요. 주말에 나갈 때마다. 마른 유람선인데 실제로 보면 유령선 같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강에서 다니는 유람선 같은 유람선인데 예. 작은 거가 다니는데 원래는 큰 유람선과 국제적인 유람선 그리고 화물을 실은 배가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의 시범 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건물은 정말 잘 지어놨어요. 다 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사 시작 초기에 1조 원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수공이 이미 알고도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더 받아도 1조 원 손실이 난다라는 그런 걸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명박이 특별 지시를 합니다. 직접 지시를. 남측 제방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명박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손실이 7,345억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야수님 얘기했던 자전거 타는 도로 거기에요. 네. 그 남측 도로가 네. 그 자전거 도로가 이명박이 지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추가 손실이 나고 그 동네 아라뱃길 그 옆에 사는 동네들은요 옛날부터 지하수를 먹던 동네거든요. 근데 이거를 땅을 파면서 깊게 파니까 지하수가 다 없어졌어요. 새 나가서. 그래서 거기에는 인천시와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본인들의 재정으로 상수도를 놔줬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동네고요. 그리고 아라뱃길 그 마지막 말단에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 아라뱃길 공원과 그 국제 여객 터미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창구에 직원이 없어. 창구가 닫혀 있어요. 아니 사무실 네, 직원만 있고요. 네. 터미널이 두 군데 있어요. 인천 측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들어가는 김포 입구 쪽에 하나 있어요. 건물과 승용차 몇 대만 있어요. 직원들 몇 명. 주차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앞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장지원의 논평하고 좀 유사한 건데 한강의 하구가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가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배가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러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몇 조 원 들여가지고 아라뱃길이라고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속셈이 뻔하잖아. 거기서 챙기는 국민 세금이라든지 등등을 노리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처음에 그 이명박이 등장했을 때 왜 한반도 대운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꼼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땅 사서 항구 만들고 땅값 그렇죠. 올리고 그거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남한은 섬에 가까운 거잖아요. 북한으로 가지 않는 한. 지금 그렇죠. 섬이 아닌 거를 증명해 준 사람들이 지금 북한 애술단 이런 분들이야. 북으로 더 갈 수 있어를 보여준 그렇죠. 건데 네. 한국 사람들 못 가잖아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운데를 세로로 팍 쪼개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류의 어떤 그 신기를 열겠다는 거거든. 배로 막 물건을 나르면 운송비가 싸진대. 개뿔이래.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한반도 대운하론 이명박이 처음 주장했을 때 정말 진짜 막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내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어서 이게 현실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인간이 아무리 뭐 서울시를 하느님한테 봉헌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100번을 봉헌해. 뭐 대한민국을 통째로 봉헌해도 안 말려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토를 반으로 쪼갠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강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산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산을 통과해서 대한민국 국토를 위아래로 반으로 쪼개겠다는 이 발상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이명박을 눈앞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었어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쨌건 뭐 이제 얘기가 끝날 시간이 돼가는데 그 당시에 기억들 아시겠지만 부역한 교수들 엄청 많아요. 난 그 중에 한 명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름이 하나 있네. 이화여대 교수 박 SSC
그 양반이 뭐 굉장히 그 SNS를 유심하게 보는 박석순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논리가 그런 거였다니까. 강에 배가 다니면 수크리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대. 뭐야? 산소 연병하네. 공급한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강은 굽이쳐 흐를 때 너무 이렇게 침식이 심한 부분은 막아두는 게 있어요. 공사 같은 걸로. 근데 강을 직선화 시켜가지고 수질이 빨라지니까 지천들이 다 깎여 내려와가지고 다 망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은 정말로 악마예요. 나는 이명박 직접 한번 보고 싶어. 왜? 오래 살고 싶어서. 정말 그 악마 같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 준 어떤 나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악마도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로가 이제 곧 눈에 보이는구나. 올림픽 이후에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설 명절에 세뱃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 끝나면 나는 가야 하네. 파란 옷을 입으러.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사건 하나를 띡 벨처럼 누르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뜩 드러나는 그 놀라운 그 하수분에 해당되는 거고 5년 집권을 했지만 사실 나쁜 짓으로만 따지면 거의 50년 집권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좀 슬픈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그때쯤 되면 이명박 범죄에 대한 백서를 아마 쓰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궁금해요. 마치 예. 한미 FTA 예. 관련한 자료 보는 것처럼. 예. 그거 혹시 아세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올림픽 개막식. 개막식 때. 예. 네. 예. 그게 이제 정권 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나라 건설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노래 부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당하고 똑같아요. 이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자유한국당의 전희경의 논평이 가장 저질이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 이런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하면 기자들도 똘똘 뭉쳐서 이런 건 오히려 오해를 안 만들고 누가 제기를 하더라도 외신에서 제기를 하더라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국에서 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격할 만한 뭔가 악의적인 논평을 낼 만한 건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컷 뉴스가 하나를 미끼를 딱 던져주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게 오보 하나를 던져주니까 거기를 콱 물고 그거가 그냥 진실인 양 계속 그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자들의 자질이 일단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자층 같은 게 없이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나름대로 넓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 김일성이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있죠? 기자 새끼가? 김일성이 좋은가 보죠. 아니, 김일성의 살아생전 그 사료들을 본 적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 기사를 써대는 그 미친 새끼.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짐작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죠. 구글에 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지 상상만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언론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최소한 기자라고 하면 팩트체크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북한이 왜 저렇게 특사를 김여정 부부장을 내려보내고 뭐 열병식을 축소하고 하는지를 또는 김정은의 신년사까지 가보면 진짜로 급하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 북한이라는 걸 알면 김일성 자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건 거의 일배 수준인 거예요. 추측으로 곱상하게 생기고 좀 이렇게 생긴 캐릭터는 우리나라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왜 닮았다면 하태경도 닮았고 뭐 백일섭도 닮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또 김일성하고는 얼굴이 안 닮았어. 이거는 보고 있으면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런 걸로 정치권에서 그 서로 논평이 오고 막 논란이 될 때 이번에 그 지금도 북한 응원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난 솔직히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있죠. 뭐 푸나님에 대한 뭐 아니 최고 존엄 이런 거.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정희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런 개또라이들하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청취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존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예전에 이제 영상음악실이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음악 감상실 이런 거. 네, 거기에 귀로만 듣던 음악을 그림과 함께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로 발전하는 효시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쯤이면 뮤직비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만드는 그 흐름이 어떤 거냐면 가사 내용대로 만들어. 되게 유치해. 가사 내용을 그대로 화면에다 담아서 그렇게 옮기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발전한 형태로 막 스피디한 전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전에 뮤직비디오 하면은 조성모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맞아요. 초반에. 완전 영화 같죠. 영화처럼 만드는 뮤직비디오. 북한도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갖고 예.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한 2층이나 3층쯤 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한 3층쯤 되는 것 같아. 예. 거기에 베란다에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를 불러내려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그 소리로 뭐 예를 들면 마차야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휘파람을 붑니다. 아, 예전에 뭐 뽁뽁이 소리 내고 뭐 했다는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 꽃다발 던지고 정말 풋풋해요. 우리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노래 속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남자가 주는 어떤 상징성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지금 남한의 음악들이 한류처럼 뭐 7080 음악부터 시작해서 한류의 아이돌들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들어왔던 게 다르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꿀 떨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응원단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퍼포먼스인 거지. 예. 이를테면 가사 내용에 따라서 남자 부분에서는 남자 가면을 쓰고 이제 공연을 하는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뜬금없이 이거를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성 논란은 진짜 쓰레기예요. 이거 사실도 아닌 거고 저는 그 가면을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서 아 나는 이번 생에는 정말 글렀구나. 왜? 북한에서도 저런 스타일이 통하는구나. 나는 이번 생에는 북한과도 안 되는구나. 북한에 가면 훨씬 미인함으로 추앙받을 수 있어요. 아, 나 그래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일되면 북으로 진출해가지고 아,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번 생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와 같네요. 근데 이게 부산 아시안 게임 때인가도 이 공연을 했다면서요. 근데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이 공연이 지금만 문제가 되냐고요. 그냥 트집 잡고 싶으니까. 노컷뉴스가 그걸 주장한 뒤에 그걸 보고 하태경이 이제 김일성 가면이다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북한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와서 그런 걸 해서 생기는 실익이 없어요. 열병식도 축소해서 하는 마당에 이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 가면을 들고 옵니까? 그리고 사진 보면은요, 그림, 얼굴 사진, 그 가면, 김일성 얼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수령님 얼굴에 눈을 뚫어. 말이 안 되지.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한 인상이 북한에서는 가장 최고로 쳐주는 인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고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느낌이고 그것이 배우였고 그건 전혀 사실 수가 없는 행여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북한에서는 이거는 최고조는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응원단이 없다 보니까 어떤 대역의 개념으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노컷뉴스 보고 그렇게 주장한 하태경이 정말 대표적인 주사파 아닙니까? 월북까지 하셨더만. 아, 그러니까. 뭐 주사파라는 거 뭐 술 째린 놈들 말하는 건 아니요, 그 예전에 학생운동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강경파들인데. 뭐 주체 사상파 뭐 이런 거 저도 아는데 그렇지. 웃자고 한 말이야. 근데 하태경이 북한에 월북도 했었던 거는 사진으로도 남아있네요. 월북이 아니고 중국에 유학하는 기간에 그거 월북이지. 예, 잠깐 압록강을 네. 넘어갔다잖아요. 그게 월북이에요. 아 월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간에 북한에 갔다는 건데. 예. 월북인데 맞아요. 이런 빨갱이 새끼.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김일성 논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그래도 또 노인네들을 향한 색깔론 더 씌워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구박근혜 지지자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요거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 해당 기자도 이거 잘못됐다라고 오보 인정하고 기사까지 내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김현 대변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모양인데 김현 대변인 방송을 하면 그러거든요. 언론사 기자들이랑 매번 통화해요. 잘못됐다 그거 정정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걸 보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요. 그건 내가 보기엔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김일성 얼굴을 차라리 하려면 김일성 얼굴을 그냥 우리가 다 알려진 그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지. 근데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거잖아. 북한에서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얼굴은 한국어로 따지면 장동건, 정우성 정도의 대표적인 미남형을 캐릭터가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죠. 이게 씁쓸함을 떠나가지고 분노스럽더라고요. 낯뜨거운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게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어거지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치 수준이 이제 어마무시한데 딱 그만큼 끌어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보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오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바미당이 아직 안 됐죠? 국민의당인가요? 바른미래당? 이 사람들 겸임 교수이자 골드만삭스 고문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아스펜 연구소 출신인데 이 아스펜 연구소라는 게 어떤 데냐면 원아시아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토요지의 거액의 후원을 받는 곳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장학생 같은 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토요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고 이것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 사토요지가 일본 빠칭코 업계의 대부이자 제일교포 3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대동아 공영전이에요. 동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맹주가 돼서 지배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단순 실수가 아니네요. 의도적인 그렇죠.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해설자로 나왔던 이 라모가 얘기한 게 이 라모라는 사람이 단순히 스포츠 뉴스에 관계된 해설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부재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게 아니네요. 예,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는 알고 있는데 그 사상 자체가 대동아 공영이라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동조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망언을 뱉는 자가 잘렸느니 안 잘렸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외국의 공공외교 채널과 민간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넓게 많이 자기들의 주장을 퍼뜨려 왔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퍼뜨린 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되고요.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입지와 그리고 정말 일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그룹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계약직이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뭐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했지만 해당 이 조슈아 쿠퍼 라모 이 사람은 아직 사과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MBC도 사과를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아니 MBC는 했는데 당사자는 사과가 없었다는 거죠. MBC가 있고 MBC 스포츠 채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 전체 그 채널로는 사과를 아직 안 했고 NBC에 또 스포츠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발표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보는 엄청 큰 채널에서 내고 사과는 자회사에서 내고. 그렇지. 그런 식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노컷뉴스랑 비슷한 게 노컷뉴스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이 해당 기자는 사과문을 MBC도 해고를 당하는데 그 기자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직원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직원은 아니죠.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개념 계약을 해지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또 노컷뉴스의 정규직 직원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좀 해설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면은 저거는 빨간색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걸어갑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런 수준의 보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너무 쓰레기인 거야. 지금은 이 정도 북한 그 응원단이 내려와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왜 그 김일성의 최고 존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시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기획기사는 아니더라도 좀 누가 좀 분석해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죠. 이 야수님이 데스크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아우, 피곤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5번 논란은요. 이게 일파만파 막 뜨겁게 달궈졌던 게 얼마만큼 창피한 거냐 하면 북한의 응원단, 여성 응원단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 보거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또 이 조선일보에서 도찰을 했어. 그러면서 북한 응원단이 한국 TV를 본다.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아니 그럼 한국 와 있는데 한국 TV 보지 미국 TV 보고 어디 뭐 필리핀 TV 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거 갖고 달궈진다는 게 정치인들이. 그럼 북한 방송국에 북한 방송을 쏴주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랬네. 아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같은 기자와 국회의원을 본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논란 하나 더. 논란 2. MBC 앵커. 이 사람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비하한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했던 바로 그 MBC의 앵커 조슈아 쿠퍼 라모. 이름 참 어렵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고까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 사람의 문제도 문제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로비 등.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거라고 예. 보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식민지 근대 여론이잖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 주체국이 한국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 대한 립서비스도 없이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앵커라고 하기보다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계약돼서 해설을 하러 온 사람이라 그래요. MBC의 김성주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계약 종료를 시키고 평창 올림픽에서는 더 이상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스타벅스, 페덱스의 이사회 일원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SNS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유창하게 중국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